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20일 화요일 밤 9시 12분입니다. 자, 어젯밤 미국은 1에서 1.5% 정도 좀 낙폭을 보였습니다. 오래간만에, 그죠? 이 영향으로 오늘 아시아장 전반적으로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낙폭은 오히려 미국보다 덜합니다. 그죠? 미국이 1에서 1.5% 빠졌다라고 했는데 코스피는 뭐 0.3%, 중국 상해종합은 뭐 0.07%, 선전은 상승 전환하기도 하고요. 일본도 0.96%.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보다 좀 적게 빠졌죠. 심지어 베트남 같은 경우는 2.6% 상승 마감도 했단 말입니다. 제 생각엔 이런 것 같아요. 오후 2시쯤부터 코스피에 반등세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오후 2시쯤, 하여튼 오후 2시쯤에 코스피고 뭐고 간에 전 세계 주식시장에 전반적으로 좀 반등세가 좀 유입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어쨌든 장 마감 때에 반등세가 유입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완전히 플러스로 전환시키지는 못했고, 시간이 없어서. 근데 어쨌든 낙폭은 좀 많이 회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이 어제 1에서 1.5%가 빠졌는데, 오늘 아시아장은 그보다 좀 적게 빠진 것 같습니다. 장 막판쯤에 전반적으로 좀 반등세가 유입이 돼서 이렇게 낙폭이 좀 적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쨌든 그 장 마감할 때쯤에 반등세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일단 뭐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하방경 직선 이런 이야기 정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반등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 현재 유럽 시장은 그 영향을 받아서 일단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아까 전에는 굉장히 상승폭이 컸는데 좀 많이 좀 다시 되돌리긴 되돌렸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독일 같은 뭐 유로존 같은 경우 어제 급락을 했었는데 어제 거의 한 2.5에서 3% 가까이 막 그렇게 급락을 했었죠. 급락했는데 오늘 보시면 이렇게 뭐 플러스 0.5% 정도대로 보니까 평균적으로 그 정도대 0.3에서 0.5% 정도 유지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일단 오늘 하방 경직성을 뭐 보여주겠다, 대략적으로 뭐 이런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아무튼 이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오늘 코스피 그래서 뭐 양봉이 이렇게 나왔죠. 네, 오늘 코스피 이렇게 양봉이 나왔습니다. 일단 뭐 단기적으로 여기 어딘가에서 반등을 한번 할 것인가 뭐 의문이 좀 들긴 듭니다. 근데 일단 오늘 밤에 미국이 반등하고 그러면은 한국장도 또 반등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일단 이게 지수가 하락하는 날에는 별로 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수가 좀 반등하기 시작한다라면 그때부터 조금 좀 이제 손가락이 바빠질 수가 있겠죠. 숏을 매집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피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지지선은 일단 주봉 단위로 보실 분들 430.3이라는 자리 잘 보시면 되겠죠. 오랫동안 강조했으니까 잘들 아실 것 같고요. 또 그리고 436을 고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추세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7월 6일날 고점과 7월 15일날 고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추세선이 하나 내려오거든요. 이 추세선 부근 정도까지 올라오면 대략적으로 뭐 434, 433 부근 정도까지도 올라올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머리 위에 저항을 일단 두 가지 포인트를 두고 보고 있습니다. 430.3과 5일선 부근인 뭐 433, 434 부근 요 정도까지를 일단 보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내일 반등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오늘 밤에 미국이 반등 올라와서 한국이 또 다시 반등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430 부근의 공방전을 한번 볼 거고 430 부근에서 430을 못 넘는다, 430이 어떤 저항이 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좀 강하게 할 거고요. 430을 결과적으로 넘어서서 434, 433까지 도전할 것 같다 뭐 그러면은 좀 조금만 하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가 맥수로 올라와봤자 433, 434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430 돌파 한착 하면은 조금만 사고 기다리거나 아니면 뭐 아무것도 안 하거나 아니면은 뭐 433, 434까지 내일 무리하게 그까지 올리면은 내일 좀 뭐 강하게 할 수도 있겠고요. 하여튼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30은 뭐 올라와도 자연스러운 자리 433, 434 자리까지 올라오면 이거는 숏을 한번 세게 해봐야 될 만한 어떤 그런 중요한 자리라고 그렇게 일단 판단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삼성전자도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고 뭐 코스닥의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뭐 장대 양봉이 나왔고 그리고 고버스에는 일단 장대 음봉이 나오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일단 주식시장은 조금 반등을 시도할 것처럼 보이긴 보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내일 미국이 반등해줘서 한국이 반등하면 내일은 좀 바빠질 수도 있겠죠. 오늘은 그냥 뭐 낮잠이나 자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날 더우니까 그냥 낮잠 자니까 시원하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하루는 그렇게 쉬었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저는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자리 숏을 잘 잡으면 홈런 칠 수 있다. 이거 지금까지 주식시장 오버슈팅이 너무 강해가지고 대가를 세게 치를 거다. 금융위기까지 저는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시장 자체는 지금 모습을 보시면은 아직까지 뭐 어떤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 제가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걸 이야기하기는 솔직히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빨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렇게 목표치 크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일단 주식시장 밸류가 너무나 비싸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상승해야 됐을 찬스를 너무나 많이 놓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저항을 굉장히 많이 누적시키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하락에 대한 준비가 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거기에다 대고 이제 이슈적인 측면도 있죠. 우리나라 신흥국인데 뭐 인플레이션과 뭐 긴축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화두로 떠올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어떤 제가 이야기하는 중장기적인 뭐 하락 추세로의 전환 이런 거 아직 이야기하긴 이르죠. 그죠? 분명히 이릅니다. 시기상조 뭐 그런 표현이 맞을 텐데,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꺾이는 게 그러한 점들 때문에, 제가 어떤 이야기했던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지금 이러한 움직임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 같다. 지금 이러한 움직임이 장차 큰 시세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아무튼 좀 대응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긴축 우려랍시고 여기서 갑자기 3월 코로나 때처럼, 작년 3월 코로나 때처럼 막 그렇게 급락을 해버리면은 제가 생각하는 금융위기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계속 이 부근에서 이렇게 그냥 무슨 뭐 더위 먹은 강아지처럼 비실비실하고 이렇게 계속 반등 올라올 때서 반등 올라오고 계속 이렇게 변동성 죽이면서 차분하게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면은 아마 제가 생각하는 그런 큰 시세가 아마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시세가 나오긴 나올 겁니다.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뭐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일단 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선요. 일단 뭐 이렇게 진행 중이고요. 사실 뭐 그래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 탐욕과 유동성의 힘 때문에 솔직히 뭐 굉장히 좀 숏을 보시는 분이 피곤한 일들이 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주식시장보다 사실 저는 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는 환율이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보통 이제 욕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탐욕에 눈이 멀어갖고 막 들이대는 건 주식시장이지, 세상에 어떤 사람이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달러를 사 모으거나 뭐 그런 거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율 시장 같은 경우는 물론 심리적인 게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도. 그렇지만 이 주식시장이라든가 뭐 채권시장이라든가 많이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다른 자산시장과 달리 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떤 그런 막 눈에 띄는 그런 탐욕 이런 거보다도 좀 그래도 어떤 전 세계 경제 펀더멘탈을 잘 반영해서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달러 환율이요. 그러니까 뭐 환율이라든가 달러 인덱스라든가 환율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면서 들이대지 않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 건데, 그래서 아무튼 이 환율의 움직임을 저는 좀 믿을만 하다. 저는 이걸 조금 더 주식시장의 움직임보다 훨씬 신뢰도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환율이 아무튼 이제 더 이상 원화 강세는 끝난 거죠. 원화 강세 이거는 이미 졸업한 흐름이죠. 241선도 뭐 그냥 손쉽게 넘어가지고 이제 우상향, 전반적으로 이제 보시면 이평선들이 다 우상향 정배열로 넘어가려고 거의 뭐 이제 그런 직전까지 와 있죠.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이평선 꼬인 거 다 풀리겠죠. 조금만 더 하면 완전 정배열로 갈 겁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마어마한 뭐 투매, 언더슈팅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추세 전환됐고, 또 그리고 최근 움직임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이 원화 약세 같은 경우는 이게 주로 안 좋은 일, 악재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솟는 경향이 많거든요. 사실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가면은 저는 뭐라고 합니까?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긴 추세를 보시는 분들이 이 뾰족뾰족한 거 나와버리면은 센 불로 요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없다. 별로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아무튼 워낙 약세 흐름인데도 지금 보시면 굉장히 변동성 죽이면서 차분히 잘 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요. 변동성 죽여야 될 자리에서 변동성 죽이면서 얄금얄금 조금씩 고점을 높이면서 너무나 안정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잘 올라가지고 있거든요. 이쯤 됐으면 이미 뭐 추세는 이미 원화 약세 달러 강세로 가고 있는 거고, 이거 언제 끝날까요? 이 원화 약세 추세가 언제 끝날까요?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제 시작이니까 이게 언제쯤 끝날까요? 언젠가 이러한 오버슈팅을 봐야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모든 시세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공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공포를 느껴야 폭락이 끝나는 거고, 사람들이 욕심을 내갖고 오버슈팅이 나와야 시세가 끝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세가 시작하는 거니까 언젠가 무시무시한 오버슈팅이 나올 때까지 어디가 될지 모릅니다. 오버슈팅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하여튼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어쨌든 오버슈팅 이런 거 안 나오고 차분하게 잘 가고 있다. 변동성 죽이면서 추세가 잘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얘가 아무튼 이렇게 올라가고 언젠가 오버슈팅 나올 때까지 올라갈 건데, 그 와중에 주식시장도 살살살 꺾이고 있고, 아무튼 그래서 이 원달러 환율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숏배팅 해야 되는 이유가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사실 뭐 주식시장이 차트만 바라보고 있으면 저도 정말 좀 깝깝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와, 여전히 엄청 강하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 원달러 환율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아 그래, 조금 좀 자신있게 숏 모아도 되긴 되겠다라는 생각 정도를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저의 생각을 좀 한번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뭐 그렇다. 하락하는 날엔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거고, 뭐 상승 마감하면은, 상승하는 날이니 반등을 어떤 기회로 활용하겠다, 이런 이야기 계속 드려봤습니다. 환율에 관한 이야기 드렸으니까 한 번쯤 뭐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이 이게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코스피보다 지금 훨씬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 이렇게 이런 모습만 보면은 코스닥은 언제든지 또 다시 신고가를 쓰면서 막 또 랠리를 펼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가 어느 정도 이제 이 상방으로 제한되는 걸 의식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생각이 되는 게, 지난주 독일장이 한 3거래일 동안 넘을까 말까 하다가 넘어야 되는 그런 결정적인 자리에서 급락이 나와버렸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지금도 비리비리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그럼 뭐 독일이나 이런 꼬라지를 보면은 솔직히 코스닥 시장도 지금 넘어갈 듯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얘도 어떤 쌍고점 아니면 이 부근에, 여기는 이렇게 내려오는 이 추세선 부근에서 어떤 저항을 쌓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좀 상방이 제한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 혼자 코스닥이 이걸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게 좀 의심이 되긴 됩니다. 사실 저도 이 코스닥 시장에는 그다지 별로 제가 그렇게 썩 뭐 관심이 있고 이러진 않아서 자세히 보진 않았었는데, 근데 아무튼 이게 코스닥 시장이 특히 왜곡이 좀 심한 지수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제 보니까 에코프로 BM 이런 게 막 어제 몇 프로가 올랐어요. 어제 에코프로 BM이 7.3% 올랐더라고요. 사실 이런 종목들 몇 개만 움직여버리면 코스닥 시장은 안 빠지거든요. 근데 사실 코스닥 시장에, 그죠?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처럼 삼성전자 한 종목이 막 시가총액의 30%를 차지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긴 받는다고요. 또 더군다나 종목들 자체도 워낙 변동성이 좋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한 종목이 막 7%, 8% 시가총액 대형주 3등, 2등짜리 종목이 이렇게 올라버리면 시장 안 빠지긴 안 빠지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렇다라고 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왜곡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좀 지수를 좀 왜곡하고 있다는 생각.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코스닥 시장, 뭐 종목별로 보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코스닥 150 시장 좀 크게 업종별로 보면은 가장 시가총액 큰 게 제약바이오하고 IT 하드웨어 업종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에코프로 BM이 막 아무리 뭐 지 혼자 급등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한다 하더라도 이거 IT 하드웨어 업종 지수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얘도 굉장히 중요한 저항에 걸려 있고 저항 자리에서 조금씩 밀리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대표 업종이 이렇게 좀 상방이 얘네도 좀 버벅버벅거리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사실 코스닥 시장의 상승도 아마 제한이 되겠죠. 제약업종 지수 같은 경우는 이미 일찌감치 이제 또 다른 천장을 하나 만들어내고 이미 추세가 진행 중이고요. 아래쪽으로 열심히 가고 있고요. 지금 IT 하드웨어가 최근에 올라오는 덕분에 이 코스닥 150이 그나마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도 하여튼 지금 보시면 몇 거래일 동안 어느 정도 좀 고점에 대한 인식을 하긴 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긴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는 이 선 부근에서 지금 계속 이 매물대를 쌓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혹시나 여기 있는 이 코스닥 150 현물지수 기준으로 1500을 넘기지만 않는다면은 계속 어쨌든 숏을 조금씩 매집 정도는 해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봤습니다. 오늘도 하여튼 코스닥 시장이 막 장중에 상승하고 이런 걸 보니까 참 하여튼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요즘 뭐 중소형주들이 강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중소형주들 보시면 그래요. 사실 우리가 베팅하는 건 코스닥 150 지수인데 코스닥 종합이나 이런 걸 보면 사실 지금도 굉장히 강하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확실히 투자 심리가 좋긴 좋은가 봐요. 중소형주들 끝까지 날아가고 있고, 그 와중에 뭐 에코프로 BM 이런 게 막 급등하는 거 보니까 여전히 시장 분위기는 핫하긴 핫합니다. 그죠? 그래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조금 저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솔직히 별로 그렇게 믿음이 가지 않고, 제가 가장 믿고 보고 있는 어떤 지표 뭐 이런 거는 환율이다라는 점, 뭐 그런 거를 좀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한국 시장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하여튼 반등 나오면 뭔가 하겠다. 430.3이라는 자리, 맥시멈 올라와봤자 433, 434 정도로 보고 있다라는 생각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래서 아시아장 전반적으로 보시면 뭐 오후 시간 되면서 반등이 좀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아무튼 여전히 그 중국 부동산 관련된 기업들, 뭐 어제 뭐 헝다그룹하고 먼 회사 하나 차트 보여드렸었죠. 걔네 같은 경우는 오늘도 급락했다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긴축에 관한 우려가 지금 신흥국의 싸대기를 아주 열심히 후려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무튼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중국이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계속 좀 잘 지켜보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미국장 이야기하기 전에 참 이것도 원래 어제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했던 건데, 파월 의장이 요즘에 왜 이리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거기에 그 진위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보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요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얘기를 어제 하려고 그랬는데 깜빡해갖고 오늘 하는데요. 사실 이제 제 생각이 아니고 어제 사실 저도 텔레그램이었나 어디 인터넷에서 본 거예요. 근데 좀 그럴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간단하게 그래서 본 걸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하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미국 같은 경우가 아니죠. 지금까지 이 경제계의 어떤 뭐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의 흐름이 이랬단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경제가 성장했을 경로입니다. 이게 그죠? 이게 정상적으로 아무 일 없었다면 달성했어야 될 어떤 경제 성장 목표치 뭐 이런 거예요. 이걸 GDP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위기가 생겼어요. 위기가 생겼는데 이제 부양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부양책을 써갖고 회복을 했어요. 회복을 하는데 이런 회복 과정에서 좀 너무 과열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유동성. 여기서 풀었던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과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연준은 어땠냐? 이 과열을 잡기 위해서 여기서 긴축을 해버렸어요. 긴축을 해가지고 다시 어떤 위기를 만들어내고, 이런 짓들을 계속 반복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계속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어제 본 그 글은 뭐냐면은, 파월 의장이 왜 인플레이션을 계속 일시적이라고 땡깡 부리고 그러고 있냐, 그 이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위기가 나가지고 위기가 나서 경제성장 경로를 벗어났잖아요. 벗어났어요. 여기서 유동성 공급을 해서 살려놨어요. 이제 오버슈팅 구간에 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구간 정도 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여기 정도 와 있는데, 여기쯤에서 이걸 긴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다시 위기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 생각은 뭐냐면은, 이
여기쯤에서 긴축을 하지 않고 조금 더 시간을 줘서 기다려가지고 얘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지금 그림이 좀 더러워졌죠? 다시 한번 깔끔하게 그려보자면 정상적으로 위기가 없었을 때 가야 될 경제성장 경로입니다. 근데 위기가 생겨갖고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했는데 여기 유동성 풀어서 회복을 해서 오버슈팅이 나왔어요. 여기서 긴축을 써버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다? 금융위기가 나가지고 시장이 개박살 났다. 이걸 이제 파월의장이 알고 있어서 우린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여기서 계속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라고 버팅기면서 계속 시간을 좀 벌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경제가 다시 정상 국면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 어쨌든 파월의장이 생각하는 그림은 이것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어떤 인터넷 글에서 봤어요. 이 출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그게 어디서 봤는지 지금 다시 찾으려니까 못 찾아갖고 그냥 이렇게 말씀만 드리는데, 그죠? 언더슈팅이 나왔던 구간이 있으면 오버슈팅 나온 구간도 있어야 결과적으로 경제는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론을 들고 나와서, 그래서 지금 이 뭔가 긴축을 평상시 같으면 했었어야 되는 구간인데 긴축을 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버티고 기다려주고 있다라는 게 그 사람 설명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 이론을 파월의장이 갖고 있다면, 이 생각대로 파월의장이 진행하고 있다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 일시적이라고 주장을 할 만할 수 있겠죠. 아무튼 또 다시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상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그런 경로를 또 똑같이 밟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본 거거든요. 여기서 평상시 같으면 이쯤에서 긴축을 했을 텐데 긴축을 안 하고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어쩔지 알 수는 없다. 다만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여전히 주식시장, 금융시장은 너무 선제적으로 모든 것들을 선반영하고 너무 비싸다라는 점, 그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갖고 이로 인한 부작용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금융시장의 특징적인 점이다. 이 와중에 뭐 달러는 강세로 올라오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좀 같이 고려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뭐 가볍게 드려봤고요. 참고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전 개인적으로 어제 저걸 보면서 좀 참신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거든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파월의장의 생각이 맞아서 저대로 될지 어쩔지는 좀 우리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오늘 밤 그래서 뭐 유럽장 일단 반등하고 있고, 현재 이 미국 선물 시장 보시면 S&P 0.4%, 그리고 나스닥이 한 뭐 0.4% 이렇게 둘 다 적당히 일단 뭐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보니까 오늘 적당한 자리에서 반등을 하긴 할 모양이긴 합니다. 그죠? 근데 말씀드렸죠. 반등 시 매도 전략 이제 미국장 써볼 수 있겠다라고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게, 미국장은 지금 이제서야 한번 꺾인 거기 때문에 이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미국장 같은 경우는 숏을 생각 있으신 분들 조금 좀 꾸역꾸역 좀 참았다가 반등이 좀 많이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갖고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고요. 한국장 보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 436을 반등의 고점으로 해서 좀 지수가 좀 빨리 꺾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조금 공격적으로 들이대보자, 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 좀 참고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밤에 일단 뭐 반등을 할 것 같긴 합니다. 오늘 밤에 반등을 하면 내일 우리 한국 시장 숏 보시는 분들은 뭔가 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늘 밤도 달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미국 본장 시작하면 내려올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이 정도면 뭐 변동성 죽이면서 뭐 그다지 큰 급등 없이 잘 올라가고 있는 뭐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달러 강세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거고, 비트코인, 여러분들 비트코인 하락 추세 말씀드렸죠. 이거 뭐 오래전에 하락 추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최근에 분위기 안 좋으니까, 주식시장 분위기 안 좋으니까 다시 한번 저점을 낮출까 말까 고민하네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 무너지면 어디까지? 여기 무너지면 여기입니다. 지금 이 자리 무너지면 다음번에 목표치는 대략적으로 이 자리까지 열리고요. 이 자리 무너지면 다음번에 여기 이 자리 무너지면 저기 밑에 대략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솔직히 아직까지 자산시장에 숏을 들이대는 거는, 사실 비트코인 죽었어도 일찌감치 죽었어도 문제가 없는데 아직도 여기 어디서 버티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보면 참 탐욕이 무섭다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하여튼 그 와중에 그런 거 없는 이 원달러 환율이나 달러, 하여튼 이런 환율 시장 같은 것들이 그나마 이런 탐욕의 개입, 이런 심리적인 개입이 좀 덜해가지고 조금 더 좀 더 정직한 현실 사회의 모습을 좀 더 잘 반영해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원달러 환율 오늘 뭐 잘 올라가고 있죠. 또 고점 한번 높였으니까 뭐 한번 쉬고, 그렇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않고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원달러 환율 오버슈팅 나오는 날까지 저는 하여튼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일 좀 바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오늘 밤에 빨리 자고 적당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